이 앞에 제가 그 배당 받았을 때에 주의하라고 한 게 시험에서 우리가 일반 전표에 배당 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 배당 받았을 때 꼭 중간 배당이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로 배당 받는다고 분개하려고 차변에 돈을 받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려고 배당이라고 치면 여러분들한테 얘가 계속 유혹을 할 거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중간 배당금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중간 배당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앞에 번호 보시면 300번 되죠. 얘는 자본 계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배당을 하는 회사가 사용하는 거예요. 중간 배당을 하는 회사가 우리 이익잉여금 줄여주는 성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배당금 수익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배당 받는 입장에서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간 배당을 하는 회사가 쓰는 거다. 이렇게 자본 줄여가는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성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결의일 날에 발행하는 회사는 이익잉여금을 줄여가면서 돈 못 주니까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리고 주식 취득한 회사는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결의일이 수익 인시 시점이기 때문에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쓰고 차변에 돈 받았으면 받은 거 쓸 거고 아니면 미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제 배당을 실시하는 걸 볼게요. 자,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 주식 발행 회사 입장에서는 장부에 과거에 결의일에 미지급 배당금이라 적어뒀으니까 이거 지우고 현금 배당을 하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주식 취득 회사 입장, 주주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 미수금이라고 적어뒀으니까 미수금 치우면서 자면에 돈을 받으면 돼요. 자, 그럼 이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양쪽이 이렇게 정리가 끝날 거고 다음 주식 배당을 보면 자,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우리 주식 배당 결의일 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적어뒀죠. 그걸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100만 원 줄여주고 자, 그리고 주식 배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자본금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 발행한 주식의 임명금액만큼 자본금액이라는 계정 과목은 증가돼야 되는 거예요. 발행한 주권 수의 임명금액들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주식 취득한 회사 입장에서는 자 이때도 중요한 건 회계 처리를 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의일에도 회계 처리를 안 하고 실제 실시한 날에 주식 배당을 받았는데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럼 회계 처리하지 않고 제가 먼저 지문을 쓰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는 주식 수는 증가시키고 단위당
단가는 새로이 한다. 이런 그 표현이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예를 적어뒀는데, 자, 취득한 회사가 유가증권관리대장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때 주식 1000주를 우리 1인 주주라 봤으니까 1000주를 다 받았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1000주가 될 거예요. 1000주를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회계 처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가증권관리대장에는 주식 수는 2000주가 되는데, 그런데 장부 금액은 회계 처리를 안 했으니까 12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 유가증권관리대장에는 얘가 한 개당 단가가 600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회계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룬 글 지문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주식수는 증가시키고 배당받은 만큼, 그리고 단위당 단가는 새롭게 정리가 된다는 표현이 이것 때문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적은 이 글에 대한 의미 이해가시죠? 자, 그럼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결의일이나 배당 받은 날이나 뭐 이날의 가치 가지고 정리해봐야 결국은 기준에 또 수정할 거라는 거예요. 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기준으로 자산의 증가를 수익을 인식시키지 말고 우리가 처분하면 어차피 수익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 그대로 1200원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그대로 1200원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 다를 팔아요. 주당 1200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 2000주를 모두 매각을 하면 우리는 장부에 있던 금액을 지워줄 건데 회계 처리를 안 했으니까 장부에 있는 금액은 120만 원이겠죠.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지워주는 건 120만 원을 지워줄 건데 우린 주당 1200원이니까 내가 받는 돈은 나중에 주 240만 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받게 되면 어차피 차이나는 이 금액만큼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실현되었을 때에 어차피 이익으로 들어올 거죠. 그럼 매각하거나 했을 때의 공정가액 시가로 우리가 이익을 처리하거나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결의를 하거나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는 회계 처리를 그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평가해도 120만 원 오르겠죠. 그대로 1200원이라면. 그리고 뭐 매도하는 증권이면 뭐 자산 가격만 올려놓고 기말 공정가액으로 맞춰서 올려놓고 뭐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으로 처리를 해두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증상 때문에 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자, 요즘 왜 주식하시는 분들 이야기 많이 하냐면 2020년도에 주식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식한다는 말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많이 없는데 조용히 해요. 그중에 영업하신 분은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얘 팔아야 될지 아니면 사도 될지. 그럼 제가 많은 사람에서 말씀해드리긴 하는데, 근데 주식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5월 6월 달 되면 주식 가격은 내려요. 왜 5, 6월 달에 내리냐면 주주총회를 거의 2월에서 3월 사이에 주주총회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럼 주주총회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식 배당이 일어나면 주식 물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바로 반응을 못 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소폭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놀래긴 해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 가격이 7월달 안에 전부 다 회복을 해요. 7월달 안에 회복하는 이유가 중간 배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간 배당이 한 8월달 하거든.
그럼 그 결의하기 전에 갈지 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원상 회복은 정상적으로 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식 배당 때문에 이제 수요와 공급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설명드린 거고, 이거는 이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지문. 그럼 이유를 아니까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을 받았다고 나와요. 현금 배당 얼마, 주식 배당 얼마. 그러면 주식 배당은 함정인 거죠. 절대 답 없음이라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주식 배당 받은 것만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럼 현금 배당만 받는 경우는 나오긴 하는데, 걔만 나오는 건 신기하게 중간 배당 것만 나와서 우리 현혹시키고 있고, 왜냐면 주식 배당은 중간 배당 할 수 없거든. 현금 배당만 가능해요. 연 1회 한 번에 한해서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나올 때에 현금 배당은 얼마 받았다고 하면 얼마 결의했다면 끝이잖아요. 근데 주식 배당은 설명해야 되니까 지분의 3분의 2가 다 주식 배당 이야기가 적혀 있지만, 받는 내 입장에서는 그건 쓸모없는 정보라는 거, 회계 처리할 일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 내용 보자마자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하겠네. 차변에 돈 받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 이렇게만 처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양면성 있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이번에 좀 뽑아서 이 주식 배당한 부분 있죠. 지금 주식 배당을 한 계정 과목들을 보면 얘가 주식 배당 결의할 때 나온 분계고, 그리고 주식 배당 실시할 때에는 자, 이 분계가 나왔죠. 그죠? 그럼 이것만 지금 뽑아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만 가지고 좀 보면, 자, 주식 배당이 지금 우리 결의일 날에는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100만 원,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만 원, 그리고 또 배당 실시할 때는 얘를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자,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럼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타이밍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지. 타이밍의 시기적 차이를 가진 거지. 이익 잉여금을 줄이면서 주식 발행해 준 거죠. 그죠? 그럼 이 분계를 가지고 보면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100만 원, 대변에 결론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이 이게 주식 배당에 대한 분계라는 거예요. 그날 바로 발행해 줄 수 있으면 이 분계 들어왔을 거예요. 주식 배당은.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보면 자, 성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자본금을 대변에 썼죠. 그럼 자본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증가를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 2월 이익잉여금도 자본인데 차변에 쓴 거는 이걸 줄여가면서 배당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감소를 할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분계 2월 이익잉여금은 감소를 하고 자본금은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전체적인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보면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자본의 증가가 발생을 하죠.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죠. 그런데 차변에 썼으니까 자본의 감소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총 자본에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차변 대변이 다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본은 얘는 불변이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주식 배당은 총 자본은 불변이란 이야기예요. 왜냐면 차변과 대변이 다 자본이기 때문에 내 자본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 보시면 대변에 자본금 쓰는 거 이걸 뭐라고 했죠? 증자라고 했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 증자라 했으니까 얘 지금 자본금 증가시킨 거잖아. 근데 돈 받았나요? 우린 돈 받을 때에 유상증자라고 했는데 그냥 돈 안 받았죠. 이걸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무상증자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주식 배당이 있는 거고, 또 하나를 보면 무상증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혹은 자본금에 전입하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일반 전표 문제 회계 1급에 종종 등장하는 애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익준비금을 제가 쓸 수 있는 거에서 교통금 보존하거나 자본금에 뼈대 집어넣는 경우에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때, 설정할 때는 적립할 때는 우리 이때처럼 대변에 이익준비금이라고 써둘 거예요. 근데 얘를 자본금 보내기 위해서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이익준비금이 그럼 10만 원이 줄어들 거고, 얘를 자본에 전입한다는 게 대변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사실 대표적인 무상증자의 사례예요.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시키는 걸. 왜냐하면 이익준비금도 성격이 자본인데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고, 얘는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상증자는 총 자본이 불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지 이론 시험에서 질문할 거예요. 이론 시험에서 총 자본은 불변이다. 우리 자본에서 이론 문제는 한 문제는 나와요. 자본에서 나오는데 어제 마지막 시간하고 오늘 지금 한 거 안에서 이론 문제 글이 나올 거예요. 주로 오늘 한 거에서 이론 문제 한 문제가 자본이 등장할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얘도 내기가 제일 좋겠죠. 다음 중 총 자본이 불변인 것은, 이렇게 해서 열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자, 이런 개념도 하나 가지고 있읍시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한 주를 발행하는데 액면가가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1,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한 주당 10원에 발행을 했어요. 자, 자본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뭐 아니면 더해요.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자, 그럼 힌트로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는 자본금 1,000원짜리 한 주라 그랬으니까 1,000원이 액면가가 될 거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시가로 1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990원이 있죠. 이 990원을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힌트예요. 자, 이거 가지고 봤을 때 이 거래 후에 자본은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똑같이 불변일 것이냐. 이건 보기가 3개로 됐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 차변 대변의 자본 계정 과목의 금액을 보면 대변에 1,000원 증가했고 차변에 990원 감소했죠. 그죠? 그러면 답은 증가란 이야기죠. 이런 상황도 자본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간단하게 한 번만 이해하시면 다음부터 문제 나오면 돈 받았네 증가했다. 왜냐하면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순수한 내돈은 늘어나는 거예요. 액면가하고 상관없이 단돈 1원이라도 무상임 때는 불변인 건데 우린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권리 증서 하나 주고 10원이라는 돈이 안 갚아도 되는 내 돈이 10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우리 자본은 증가하는 거예요. 총 자본은 차변 내봤을 때 왜냐하면 현금 10원, 자산 10원 증가하고 받은 만큼 1원이라도 받으면 10원만큼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의 자본이 증가한 거 그래죠. 그래서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자본이 증가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 안 해보면 무조건 자본이 줄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얘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교재 86페이지를 봅시다. 자, 86페이지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자, 이익잉여금 처분 순서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순서가 자, 우리 법정 적립금인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 적립금을 먼저 적립하는 게 얘가 상법상 그 외 기타 법상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는 건 얘 줄이면서 다른 데로 이제 이입시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순서가 여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각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우리 자본 조정 중에서 손해본 성격인 것들을 보존할 거예요. 우리 자본 조정에서 손해 성격들 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유시 처분 손실 이런 계정 과목들을 이제 보존한다는 건 우리 채워 넣어서 우리 이런 표현 쓰나? 망가이 한다고 본전치기처럼 다시 채워 넣어서 없애는 행동을 보존이라고 해요. 그럼 그 행동을 하고 그러고도 남은 걸 가지고 이제 주주한테 배당을 하고 그럼 주주 배당하고 나면 남은 돈으로 이 돈도 남았으니까 주주님들한테 우리 사업 확장 적립금 이런 거 모아둘까요? 이런 식으로 해둘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순서예요. 자,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오른쪽에 86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결승금 처리 보존 순서라고 적혀 있죠. 결손금이라는 건 이제 손해 본 거예요. 결손은 그럼 손해를 보면 당연히 이익 본 돈 가지고 해야 될 거니까 2월 이익잉여금으로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거야. 그럼 당연히 같은 분류끼리 상계를 시키겠죠. 그 다음 하는 순서가 임의적으로 돈 모아둔 걸 먼저 지금 회사가 손해봤는데 무슨 사업 확장이야. 빚감도 돈 모아두고 있어. 얘네들을 먼저 끌어쓰고 그 다음 상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하라는 거 우리 주식회사는 지금 너네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기타 법정 적립금 먼저 끌어쓰고 그리고 이익준비금 끌어쓸 거예요. 상법상 법정 적립금 우리 이익준비금 사용할 수 있는 게 결손금 보존할 때 된다 앞에 적혀있던 그 순서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이제 우리 자본잉여금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이걸로 손해 본 돈을 채워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얘는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자,
당연히 교손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채우는 건 당연한 거고, 이익잉여 채우는 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생각을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이자 내야 된다. 교손 보게 되면 생각해서 그냥 글자에 보시면 임기 이자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임기 중에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이자 내야 된다 생각해서 임기 이자 순으로 교손금 보존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 잘 푸는데 한번 그 문제출제위원이 장난을 쳤어요. 임의적립금, 기타 번지주장 적립금, 그리고 이익준비금, 그리고 그 다음 번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써놓은 거예요. 그 시험을 본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임기 이자를 찾았는데 없다고. 우리 자본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있죠. 그 낸 놈도 나쁜 놈이지만 없다는 분한테 제가 뭐라 말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순서로 교손금을 보존하는, 이제 우리 손해 보게 되면 채워넣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자본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이제 교재 좀 뒤쪽으로 가서 99페이지로 갑시다. 99페이지. 바로 뒤는 사채니까 사채는 어제 했죠. 자, 손익의 정리. 이건 이제는 결산은 지금 안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하고 부속소료 하고 가산세 하고 결산할 거예요. 여러분이 까먹을까봐. 농담이고 시험 순서가 그렇게 돼요. 일반 전표, 매일 매출 전표, 부속서류, 결산. 왜냐하면 매일 매출 전표나 부가가치 신고랑 관련된 거 전표 입력하는 것도 장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하고 나서 결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시기적으로도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로 가면 분기를 좀 안 하다 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결산을 할 거니까 이건 정리하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5번. 자, 얘는 개념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지문으로 나왔을 때에 자, 좀 볼게요. 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자, 이게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충당부채라는 거에 대해서 개정 과목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죠? 그게 충당부채인데,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가 장부에 부채로 인식을 해서 쓴 거죠. 제가 분류까지 비유동부채라고 말하잖아요. 개정 과목 쓰는 거죠. 한마디로 충당부채라는 건 부채로 인식한 거예요. 그럼 우발부채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 그 OK 캐시백 포인트 같은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런 캐시백 포인트 같은 거 있죠. 그럼 포인트 회사가 사업을 하는 방식이 어디 가맹도 만들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뭔가를 사용하라고 쓰면 그 포인트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제공한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을 하면 그럼 그 가맹점에다가 그 포인트에 대한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포인트를 발행했을 때에 우리는 돈 나가야 될 거니까 얘를 부채로 처리할 거냐, 그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포인트를 발행했을 때 부채로 처리할 거냐 했을 때 포인트를 잘 챙겨 쓰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못 챙겨 쓰시는 분도 있죠. 그죠? 제가 왜 OK 캐시백 포인트 이야기했냐면 저는 그런 거 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계속 OK 캐시백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짜증이 올라왔죠. 계속 스팸에 계속 나한테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세 번씩 전화 오길래. 근데 전화했는데 23만 포인트가 있대요. 저는 모르고 살았던 거니까. 근데 그때 제가 썼던 카드가 그게 적립이 되는 카드였었나 봐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썼는데,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했더니 그거 현금처럼 쓰면 된대. 그래서 운 좋게 그 덕에 꽁돈 생긴 것처럼 집에 가습기를 하나 샀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포인트를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우발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우발부채를 우리는 장부에 부채로 인식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자, 그럼 이 표를 보시면 자,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있어야 되고 나갈 가능성이 그리고 얼마가 나갈 거다라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은 가능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완벽하게 충족해야지만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생각했을 때 직원이 퇴직금 안 받아갈 확률이 있을까요? 정말 지가 나쁘지 않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받아가겠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인지할 수 있고 퇴직금 얼마인지 금액 계산은 법까지 정할 만큼 정확하게 있잖아. 그럼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당 부채를 인식한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그런데 캐시백 포인트 같은 경우는 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얼마 나갈지는 모르죠. 그래서 얘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다 공시할 거예요. 우발 부채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나갈 확률이 없으면. 근데 금액을 알든 모르든 간에 나갈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아무 표시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냥 나 혼자서 이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 쟤한테 얼마씩 적립해서 오면 줄 거야. 혼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주석에도 넣지 말라. 그런 게 공시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우리는 부채 인식하는 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까지 알 때만 인식하는 거고 그 외에는 부채 인식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우리는 보수주의잖아. 보수주의 회계는 제가 부채는 낮게 표현하고 죄송해요. 부채는 높이 표현하고 자산은 낮게 하라 그랬었는데 그럼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적 가능할 때만. 그러면 제가 방금 보수주의라 말한 이유가 우발 자산은 그럼 우발 자산도 반대로 봤을 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알면 그럼 자산 인식해야 될 거잖아. 그런데 인식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석에 공시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채는 회계상의 근거가 확실하면은 부채로 인식하지만 자산은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자산은 인식하지 않고 실현돼서 인식할 거예요. 이건 보수주의 회계의 기본 근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부채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만 인식한다. 자산은 인식 안 한다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지문으로 회계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얘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건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자, 여러분들 그 상품권 있죠? 우발부채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상품권이 그 금강제화 상품권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살 때 10만 원 주고 사시는 분 있나요? 다들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럼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살 때에 10만 원짜리 살 때 방금 금강제화 상품권처럼 그 가격에 살 수 있나요? 거의 자기 돈에 사죠. 백화점 상품권은. 이게 둘 다 같은 상품권 회사인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 회수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자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나 3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이 있어요. 그럼 지갑에 넣어 다니시는 분 있죠. 이마트 가면 쓰든지 하려고. 자, 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금강제화 상품권 있어요. 그 지갑에 넣어 다니나요? 어딘가 나중에 뭐 뭐이든지 뭐 살 때 생긴다면 가서 쓴다고 어딘가 뒀다가 사라지죠. 금강제화 상품권의 회수율이 50%가 안 돼요. 발행을 하는데 백화점 상품권은 회수율이 90몇 퍼센트, 100% 좀 안 돼요. 그 회수율인데 그 회수율을 금융감독위원회도 알아요. 그래서 그 할인율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상품권은 할인율이 낮고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 이제 기억해 두세요. 금강자 상품 그 금강자에 가서 제 돈 주고 그냥 물건 사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금융감독위원회까지도 그 상품권이라는 걸 가지고 근데 그 물건 줄 땐 상품권 금액에 맞춰주잖아.
그런데 그 금액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할인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다가 한번 휘청하고 휘어진 데가 에스카이아였거든. 상품권 두 군데 가다가 에스카이아가 어느 순간 좀 애가 좀 작아졌죠. 그게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부분만 얘는 인지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104페이지로 갑시다. 자, 104페이지에 뭐 결산 조정 사항은 결산 때 볼 거니까 지금 이거 보러 온 거예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자, 이건 시험에 요즘 자주 나오니까 의미를 좀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과 정책 변경과 그리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우리 책에 지금 원칙이라 적혀 있는데 회계 원칙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적어놓고 인지를 하세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그렇고 정책의 변경이라고 해요. 두 개 다 쓰는 건 글로 적어주죠. 두 개나 세 개 여러 개서 표현하면. 근데 시험에서 그냥 지금 저처럼 정책의 변경이라고도 하고 뭐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앞에 회계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자 그럼 우리 회계에 대한 내용을 바꾸는 걸 변경이라고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어느 게 중요해 보이죠? 정책이 더 중요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얘는 중요한 변경이고 얘는 중요하지 않는 변경이에요. 그럼 중요한 변경, 중요하지 않는 변경에서 자 추정의 변경에 중요하지 않는 게 자 예를 들면 대손 충당금 설정, 대손 추정률. 이거 많이 당할 것 같다라고 올해 바꿨다가 올해 안 당하면 얘 그냥 다시 환입시키면 되는 거잖아. 우리 기업 회계 입장에서 엄청 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 연수나 아니면 이 감가상각의 잔존가치 변경. 우리 정유법에서 정유법 내용 연수로 뭐 5년에서 7년, 잔존가치가 100만 원에서 뭐 10만 원. 예, 결론적으로는 사원 가격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큰 변화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얘 바꾸는 거는 뭐 바꾼다고 해서 당연히 공시는 해줘야 돼요. 주석에다가 이건 이렇게 하기로 바꿨습니다. 우리 기업 사업 보고서 보면 대손 추정률 변동치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왜냐면 얘네들은 진짜 기계의 상태나 아니면 시장에 지금 거래처들이 부도나고 있는 시장 현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뭐 얘 변경 가지고 못하는 걸로 잡고 있는 건 어렵게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추정의 변경인데, 그럼 정책의 변경은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회계 기준이 변경된다든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IFRS로 바뀌었다. 엄청 중요한 거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몇 번 언급했던 거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익을 조작할 수 있다. 제가 막 떠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매우 중요한 정책의 변경이에요. 이거 법인세법에서도 신고 안 하고 마음대로 바꾸면 전부 다 우리 세무조정 대상으로 다 들어가요. 이 방법으로 할게요라고 딱 정해야 돼요. 안 정하면 선의서주법만 써야 돼. 법에서도 그렇게 할 만큼 회계 기준도 당연히 얘를 중요한 변경으로 두는 거예요. 회계도 보고 이익이 중요하죠. 뭐 세법도 당연히 세금 내야 되니까 이익이 중요하겠지만 회계도 당연히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중요한 정책의 변경이에요. 그럼 얘 둘이를 구분하는 거에서 자, 큰 차이가
변경 바꿔야 되는데 정책의 변경에 들어가는 건 아주 중요한 변경들이기 때문에 소급법을 적용할 거예요. 그런데 추정의 변경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진법을 적용할 거라는 거예요. 전진법, 소급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진법은 단기 초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단기의 기초부터. 지금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옛날 건 신경 안 쓰고 지금부터 바꿀게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를 옛날 거 바꾸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올해 이렇게 할게요. 이런 건데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까지도 수정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바꾼 걸로. 그럼 진짜 큰일인 거죠. 얘네들은. 소급법이라는 게 과거 거 소급한다는 게 과거까지 전부 다 되돌려서 지금 한 걸로 다시 정리를 할 거라는 게 소급법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 교재 10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자, 표가 있는데 소급법, 전지법을 조금 더 보면 이 소급법의 특징 중에 장단점이 소급법과 전진법 장단점이 서로 반대인데 장점은 얘는 지금 현재 내가 바꾸는 거하고 과거 거하고 바꾼 거랑 서로 같은 그 기준이라든지 방법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증가된다는 거고 하지만 단점은 과거에 그 재무제표를 보고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하락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게 엄청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주요 실적 특성인데 과거 재무제표의 주요 실적 특성이 급격히 하락해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바꿔버렸잖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진작에 이렇게 표현해줬으면 투자 안 할 걸.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중대한 변경이니까 소급법 쓰게 될 건데 소급법 적용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쓰면 단점이 지금 올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올해 1월 1일 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 초부터 하는 건데 그럼 얘는 장점은 과거 거는 손을 안 댈 거니까 그냥 반대예요. 신뢰성은 유지가 돼요. 그죠? 그런데 단점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썼을 때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표현도 좀 잘 보세요. 전진법 단기 초부터죠. 근데 저는 단기 초부터라고 표현하는데 회계 기준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단기와 단기 이후부터 적용한대. 왜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어. 그걸 제정할 때 쓴 사람의 말투인가 봐요. 그럼 단기와 단기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말은 그냥 올해 거부터 적용한다는 말 아닌가? 그죠?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을 악용하는 문제를 내요. 단기 말부터 적용한다. 아, 정말 문제가 보면 유치해요. 그래서 저는 단기 초부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부터라는 건 단기 초부터 적용을 시키는 거겠죠. 이게 우리 전진법인 거예요. 그럼 과거 건 아예 손을 안 대는데 소급법은 과거의 손익까지 전부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회계 기준이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수익 인식계획도 틀려질 거고 원가도 틀려질 거고 다 많이 틀려질 거라는 거예요. 자산의 평가치도 틀려질 거고 그럼 많은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옛날 것까지 수정하면 손익의 차이가 있겠죠. 그걸 전부 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 변경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재무제표는 바꾸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작성할 때 보면 여기에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라고 해서 그래서 전기에 넘어온 이익잉여금을
여기서 반영되도록 분개를 해줄 거예요. 이 계정 과목으로. 그래서 올해 들어온 거 있으면 들어온 거 남은 게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이다 넘어가도록 여기에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라는 게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얘는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상관없이 소급법을 적용해 가지고 일어났는데 재무제표 수정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 금액값은 올해 거에 들어온 걸 가감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 누적 효과를 여기다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걸 중간으로 보완한 방식이 중간에 있는 이 단기 일괄처리법이에요. 교재의 소급법과 전진법을 나름 중재한다고 나온 방법인데 기업들이 잘 안 써요. 얘가 뭐냐면 재무제표는 손을 안 대. 그런데 계산만 소급해가지고 해봐서 차이 나는 금액만 단기 손익에 반영시켜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시켜가지고 영업외 수입 비용 처리해서 가는 방식인 거예요. 중간 방법이라니까 좋은 것 같다가 느낌이 모호하죠. 그죠? 차이 소급법으로 계산만 해가지고 계산 차이 난 걸 자본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영업외 수입 비용으로 처리하는 재무제표는 그대로 두고 이게 우리 단기 일괄처리법이라고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소급법하고 전진법 이것도 생각하는데 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자,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모호하다. 그러면 소급법을 써야 될까요? 전진법을 써야 될까요? 자, 중요한지 안 한지를 애매하대. 그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면 전진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우리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면 전진법을 쓴다고 나와야지 소급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동시에 적용되면은 소급법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럼 중요한 거 먼저 해놓고 앞으로 하겠다고 해야 되겠죠. 얘 두 개가 동시에 적용을 해야 된다면 소급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그래서 계속 제가 회계 정책의 변경은 중요하고 소급법과 같이 세트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얘가 먼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래에 이제 오류 수정이라고 있는데 방금 했던 건 회계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오류 수정은 또 다른 거예요. 뭐 잘못한 거예요. 빠뜨리고. 자, 회계 오류 수정인데 자, 예를 들어서 X1년도에 우리가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변에 감가상각비 얼마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뭐 전에 시험 문제로 나온 거 보면 얘 기계장치 거. 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누락한 거예요. 누락. 이걸 X2년도에 반영하는 걸 보는 거예요. X1년도에 이걸 누락을 했는데 지금 X1년도에 발생한 X1년도 누락분을 X2년도에 반영하는 게 뭔가 빠뜨린 걸 오류를 수정해서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의 취지는 감가상각 누계액만큼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리는지는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법에서 안 좋은 게 있는데 근데 그럼 이때 우리가 그럼 이 분계를 그대로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기의 비용을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계장치 걸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의 비용을 올해 처리하려고 하면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만약 전기의 수익이었다면 대변에 전기 오류 수정이
비용이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혹은 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거니까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자산의 증가를 일으키면 대변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은 자, 번호대가 300번대와 900번대가 있어서 자, 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얘는 구분은 이 오류가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와 맞는 경우와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로 나누게 되는데,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이때는 300번대의 우리 자본 중에 이익 잉여금을 손댈 거고, 중대한 오류가 아닌 거는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전표 문제를 푸는데, 일반전표 문제에서 중대한 오류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요. 전기 오류 수용 손실인지 수용 이익인지 봐서 얘를 처리할 건데, 자, 지금 이 계정 과목이 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일반전표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대변에 저는 감가상각 누계액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쓸 건데 300번대와 900번대 두 개가 있죠. 그럼 문제에서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하면 900번대를 쓰는 거예요.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그런데 중대한 오류다라고 하면 전기 오류 수용 손실을 중대한 오류면 300번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300번대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오늘 자주 보네요.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 2월대에서 들어온 거예요. 300번대 지금 이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중대한 오류라면 여기로 들어올 거고, 중대하지 않는 오류면 900번대면 어디 갈까?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오류다 아니다 이 글자가 나오면 전기 오류 수용 손실이나 수정 이익이다, 이거 일단 먼저 당연히 파악해야 될 거고, 그 파악하는 방법은 반대쪽 계정 과목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그죠? 얘가 대변 계정이면 차변의 손실이고 차변 계정이면 대변의 이익일 거예요. 그럼 100%예요. 100% 그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럼 그 다음 중대하다 중대하지 않다에 따라서 300번 900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할 건데 컴퓨터 할 거니까 컴퓨터 준비 실기 분계 연습 준비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